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문학 창작에 관한 관련 법 및 문학 창작 비결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관련법 및 창작 비결 포럼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문학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사무관으로부터 출발해서 공직에서 한 15년 석박사 해가지고 대학 법정대학 교수 또 디지털시대 사이버대 총장으로 있으면서 지금 현재는 공직자에 대한 전문 자격사 행정과 법률관계 교육을 하는 교수로서 또 고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학 교재 20여 권, 시집 수필집 10여 권을 냈고 또 국민일보사에서 역경이 열매 게재된 간증집 등 또 기획문도 해외 각국 순회 강연하면서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 다니면서 세미나나 포럼 또 강연하면서 제가 많은 이제 이렇게 책을 제출하다 보니까 이 문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 시집을 보고 그림 구경을 작곡하신 분이 최영섭 선생이죠. 그분이 12곡을 작곡해 주셨고 비둘기집 작곡한 분이 3곡, 또 그 이외의 작곡자 또 편곡자들이 또 많은 여러 곡을 또 가요까지 작곡을 해주시고 가곡도 작곡해 주셔서 17곡이 지금 현재 금년 12월 현재로 음악저작권협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곡들은 전부 유명한 성악가들이 그동안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또 이제 KBS 아트홀 등 여러 곳에서 불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히 우리 문인들 그리고 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전공 분야가 다르고 직업도 다양하고 또 종교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물론 신학, 철학, 법학, 행정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 뿐 아니라 교육학, 또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 다양하게 알아야 할 문학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고 진리의 향기를 짙게 뿌릴 수 있도록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러한 그 문학 관련 법과 관련해서 또 창작 비결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또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또 저작권법을 알아야 문화 활동하는데 또 음악 활동하는데 미술 활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그 분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학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은 사람들을 사상, 미학적으로 교양하는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로서 언어를 기본 수단으로 하여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하는 예술을 일반적으로 문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진흥법에 관해서 이 시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진흥법이라는 것은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문인협회에서는 문예 창작 전문가 과정을 개설해서 시, 소설 부문은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필, 시조 창작과 동화구연, 신앙송, 지도자 과정 등 다양한 분야를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학은 문화예술의 한 분야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는데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보면은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하죠. 또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뮤지컬, 그리고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 활동과 그 결과를 말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중 문학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문학이 그만큼 법상도 중요하고 문화예술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글이 있어야 연극이나 영화가 나오지 않아요? 또 글이 있어야 모든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글을 쓰기를 좋아해서 학교 다닐 때나 교수 재직 때도 국문학을 포함한 문학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학의 갈래는 어느 것이 있습니까? 문학의 갈래. 문학의 갈래는 양식적 구분을 말하는데 서정 갈래는 시가 속해 있습니다. 서사 갈래는 소설 등이 속해 있고 극 갈래는 희곡, 교술 갈래는 수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정 갈래는 개인의 주관적 정서를 노래한 문학 양식이고 서사 갈래는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인 서술자를 내세워 사건을 전달하는 문학 양식으로 소설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극 갈래는 서술자의 개입이 없이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을 위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문학 양식으로 희곡과 시나리오가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교술 갈래는 작가가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한 바를 전달하는 문학 양식으로 수필이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큰 갈래와 작은 갈래를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큰 갈래는 세계 문학에 통용되는 갈래를 말하며 작은 갈래는 특정의 언어를 매체로 하여 특정 시대에 따라서 구체적인 작품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법상 여러 가지 문학의 문제, 또 문학의 갈래, 종류, 또 이제 문학의 중요성, 문학이 법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에서도 거의 많은 문화예술 가운데 문학이 바로 처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학 법에 따른 여러 가지 문화도 이제 봤습니다만은 문학 창작 비결도 우리가 알아야 돼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삶의 문화예술적 가치 인식에 대해서 오늘은 기쁨, 아름다움의 문학의 꽃 활짝 피워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면서 문학작품을 잘 전파하고 소통함으로써 진리의 향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간 삶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먼저 인식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삶은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문학은 상상과 감정을 통한 한편의 드라마, 인생 예술의 해석을 의미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슬픈 일, 기쁜 일, 아픔, 고통, 평안, 행복이 함께하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법학, 행정학 등을 전공하면서 고시 공부를 하다가 391 국가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직에 봉직할 때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의 사무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게 응시 자격 공고가 신문에 나와서 응시에서 합격해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바로 서울대 박사과정에 합격했는데 당시 공직에서 이제 실장급 이런 중요한 또 연구실장, 또 방송실장, 또 연구관 이렇게 직책을 맡고 있어서 위탁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침 단국대학은 야간에 강의, 박사과정 강의가 있었습니다. 5시 이후에. 그래서 거기 단국대학 대학원에 들어가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 기독교 대학인 관동대학교 법정교수로 청빙이 와서 가게 되었습니다. 강릉에 있는 대학이라 바다와 산 경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시와 수필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직에 봉사할 때 그 시인이나 수필가, 소설가들의 글을 전부 써오면 제가 이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그걸 원고 검토를 해서 PD에게 주고, PD는 또 아나운서들을 선정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KBS, MBC, SBS 등 각 방송에 나가는 계기가 저도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서 당시는 평화 통일 문제, 또 화합 문제, 또 문화예술 문제, 이런 것. 제가 이제 예를 들면 KBS는 통일로 가는 길이라든가, 또 MBC는 두고온 산하 프로라든가, SBS는 아침마당 생방송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문학 또 사회과학을 동시에 함께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가서 역할을 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시가 무엇이실래? 특히 나를 이렇게 매혹시켜서 시를 쓰게 했는지,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배워서 남 주자하는 마음 담아서 한 편의 시를 쓰려면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희한한 어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매일같이 시를 한 편씩 쓰고 있습니다. 써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단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또 시의 여러 가지 창작 기법을 이용해 가면서 시를 쓰다 보니까 저도 즐겁고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시를 보고 또 저에게 많은 댓글,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달아주고 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박완신 TV, 남은 박완신 TV를 한 3, 4년 전에 제가 이제 법률 행정 강의를 하고, 또 문학 창작 강의, 문화예술 분야, 제가 작사한 노래들이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KBS 아트홀에서 연주해서 유명한 성악가들이 불러서, 또 유명한 그리움 건강을 작곡하신 분이 작곡을 했기 때문에 많이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3, 4년 됐는데 구독자도 꽤 많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뭐 정직하게 유튜브를 하려고 유튜브 강령을 지켜가면서 정직하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또 국민에게 필요한, 우리 문인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구독자가 오르긴 하지만, 그러나 3, 4년 만에 5만 6천, 지금 6만 명이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박완신 TV, 이제 여러분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문학을 구상하고 제목을 정하고 행과 연을 잘 배열해서 시 한 편을 완성하고 퇴고하는 과정이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란 무엇입니까? 특히 저는 이제 소설이나 또 수필보다도, 물론 수필은 많이 씁니다. 뭐 기행수필도 많이 쓰고, 이제 기행문, 기타 일반 수필도, 수필문학가 옆에도 이제 제가 등록이 돼서 거기에서도 이제 많은 그 수필도 연재를 하고 있고 또 쓰고 있습니다만은, 시는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 중심으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저와 함께 교수로 봉직했던 관동대 국어교육과 엄교수님인데요, 엄창석 교수님, 시의 정의를 말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는 창조와 감동을 간직한 계율적 언어입니다. 교수님도 이런 걸 아시고 문학을 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문학과 함께 사회과학을 연구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학자들의 시에 대한 정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함께 유명한 3대 철학자로 신은 유래에 의한 모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필립 시드니는 신은 모방의 기술이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인 워즈워드는 신은 강력한 감정의 자발적 발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는 신은 감흥을 주고 볼 수 있게 하고 사귀게 하고 원망하게도 하며 가까이는 어버이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을 섬기며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측흥시로 유명한 이규보 명문 작가는 배운 소설에서 신은 정에 감흥하여 말소리로 나타낸 것이다. 옛날 과거 급제하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를 잘 써야 됐습니다. 시적인 표현이 잘 돼야 돼요. 저도 고시 공부할 때 보니까 논문 하나 쓰더라도 문장력이 있어야 돼요. 문학을 잘 써야 되겠더라고요. 시를. 그래서 이렇게 문학이 중요하다. 오늘 최근에 AI에서 모든 개념을 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이 옵니다. 시에 대해서도 거기서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시는 언어의 예술 중 하나로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전달하는 문학의 한 형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는 대개 짧은 분량으로 구성되며 운율, 비유, 상징 등의 문학적 요소를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합니다. 시인들은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독특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만들어내며 독자들에게 감정과 생각을 전달합니다. 시를 읽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의 특성은 절제와 언어와 함축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은밀한 토로이며 언어가 지니는 소리를 바로 운율이죠. 이 소리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시 개념을 특별히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 자연, 인간 삶을 운율적으로 노래로, 언어로 함축한 문학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의 문학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바로 제가 절대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것이 가장 옳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제가 법학을 전공할 때 보니까 학설들이 그렇게 많아요. 각 학설들이. 그럼 그 학설이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어느 학설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잘 감안해서 문학의 개념도 잡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국가 전문 자격사 대상으로 행정학 법률학 강의를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창작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시를 잘 알릴 것인가. 그렇죠? 그러나 저는 공직에 있으면서 또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상담도 하게 돼요. 상담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할 것인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교육학을 제가 또 공부를 해서 교사 자격증도 받았기 때문에 모티베이션, 처음 시작 단계에서 모티베이션 단계에서 완전히 학생들을 사로잡으라. 그러니까 매력적인 어떤 바로 학생들이 그걸 끌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5분 동안에. 그래야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 얘기하고 마지막 결론도 잘 맺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그리고 또 다음 시간 또 예고도 하고 하는 것이 교육학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법을 또 실제 중고등학교 가서 한 2주간 실습하면서 가서 강의안도 작성하고 가서 실제 발표도 하고 평가도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육학점, 그러니까 대학의 교수로 가서도 굉장히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되게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교수로 가면 이런 교육학을 아는 교수들하고 교육학을 모르는 교수들하고 전달 방법이 다릅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전달 방법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심리적인 문제, 또 상대방에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문제를 알고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설득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적 설득 방법, 그렇죠? 이것은 지적, 이성적 방법입니다. 또 파토스, 감성적. 누가 몸이 아파서 상담하러 오는데 아이고 아파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이런 동정하는 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바로 파토스라고 그러죠. 에토스, 신뢰,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설득 방법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영학에서도 저는 경영 컨설팅 자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면서도 상담할 때 바로 신뢰를 굉장히 강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믿고 따라오잖아요. 제가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 또 행정관계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됩니다. 어떤 가시적인 얘기라든 그런 건 벌써 알아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제 믿음이 완전 믿을 자가 된 걸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기가 좀 크다고 해서 어떤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제가 서당에도 다녔습니다만은 그 상당히 이름을 지을 때 아주 많이 따집니다. 여러 가지로 또 보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란 종자에 믿을 신자로 면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면서기가 그냥 가운데 획 하나를 띄어낸 바람에 완전을 완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완신.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아요. 이건 완전할 완자 믿을 신자, 신뢰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시적 감각과 함께 신뢰, 감동을 주는 시가 중요하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 쓰는 사람으로서 관념이란 말, 또 철학, 이런 것과도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인은 철학적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생명, 탄생, 사랑, 죽음, 고독감, 허무감, 상실감, 기쁨, 슬픔, 선악, 진선미, 시간, 우주, 마음, 꿈 등 자기 나름의 생각이 관념일 수가 있습니다. 시인에게 관념이란 주제의 의식과 바로 연결되므로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문학으로서의 철학은 추상적, 관념적이라면 문학은 구체적이고 사학은 그 중간이라는 특성을 생각하면서 시의 구체적 표현을 고려해서 시를 써야 합니다. 저는 철학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것이 대학 1학년 때 철학 교수가 철학을 가르치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러면서 플라톤의 정의관을 얘기하면서 아주 철저히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의란 불의를 보면 못 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이제 요즘에 대중가요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빈번히 등장하는 말이 대중가요도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사랑. 사랑이 무엇입니까? 시 쓰는 사람은 관념적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체화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문학 그룹을 일꾼 앙드레 브루퉁이라고 있죠. 초현실주의 창시자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내의 몸을 엄청나게 많은 은유법을 구사하며 치밀하게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아내에게는 불타오르는 수풀의 머리칼이, 백열하는 번개의 생각이, 나의 아내에게는 최고등성 별의 화환과 꽃 매듭의 잎이라고 구체적인 은유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묘사법도 보면서 제가 이제 아내에게 보낸 시도 한 편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유법 또는 여러 가지 잘 묘사해서 쓰는 시가 참 멋지지 않아요? 어떤 직접적인 표현보다도 시는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감동을 거쳐서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서정수 선생의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시를 통해 나 자신의 바른 가치관 정립은 물론 가족, 이웃과 국가, 사회에 믿음, 소망, 사랑을 주고 기쁨,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며 생명으로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시를 쓰려고 합니다. 서양에서 서정시의 원류로 삼는 그리스의 여성 시인 사포가 있죠. BC 610년에서 580년까지 산 사람입니다. 시도 대부분 사랑의 창가였습니다. 시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사랑의 시는 계속 쓰여질 것입니다. 시는 창조와 감동을 간직한 계율적 언어입니다. 정제된 언어, 함축된 언어, 섬세한 언어, 쉬운 언어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적으로도 잘 표현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또 국가에 따라서 각각 생각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제가 외국에도 다녀보니까 국가에 따라서 시를 보는 관점, 시 쓰는 내용, 또 그 나라의 그 정치 개념도 알아야 해요. 정치적인 면에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시가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정한 시는 너무 정치 이데올로기 얽매여서 거기에 또 매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적 인식과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단순히 보고 지각하는 일상적 인식과는 달리 이미 써온 대상에서 출발하여 그 대상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의미로 재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김소월의 진달래 꽃이죠. 또 윤동주의 별 해는 밤에서 시적으로 인식될 때 봄산에 핀 진달래나 밤하늘의 별을 지시하여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임에 대한 정한의 서정을 일깨우며 그리운 얼굴들을 상기시켜주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시적 인식은 과학적 진리와 지식으로 알게 되는 인상적 인식의 세계를 부정하고 항상 새로운 세계로 지향합니다. 서정시 기원은 레스보스 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자연스러운 말과 소박한 운율로 사랑과 환락의 세계를 읊었습니다. 서정시에는 창가 형태, 애가체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극시, 극시라고도 하죠. 연극시는 기원전 5세기부터 그리스에서 시보다 눈으로 보는 예수의 환영을 받아오다가 기원전 534년에 이르러서는 디오니소스 제전의 한 행사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한국 근대 문학사에서 18세기 말에서 1900년대까지 개화기는 역사의 와중기였으므로 형식의 변화나 세련보다는 시대정신이 주시됐고 우리 현대시는 위로는 개화기를 전후하여 나타난 창가와 신체시가 등장한 시기입니다. 신체시는 창가와 근대시의 중간 형태로서 시대의 이념과 정서를 담은 시로 문명 개화와 애국 애족을 노래한 시로 최초의 신체시는 천암선의 1908년 회에게서 소년에게 시죠. 소년 창간호에 앞서 1890년대까지 소급되어 접할 수 있는 시문학 형태의 창가가 있습니다. 이 시는 상상과 감정을 통한 인생의 해석을 의미합니다. 이제 시대별로 문학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920년대 동인지 시대, 자유의 시의 시대죠. 1930년대 예술성 추구의 시대, 문학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 친일 문학의 극성기 시대, 1940년대 후반기 이데올로기 대립기 순수 확충기 시대, 1950년대
세계의 굴절 심화, 또 반공 이념 주류가 된 시대. 1960년대 4.19와 5.16 민중시 주축이 됐고 1970년대 산업화 시대의 문학도 다양한 사회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노동공회, 또 1990년대 공산주의 사회의 민주화 이후 다양한 경황으로 변모하는 데 따른 시의 변화, 2000년대 문학의 환상성, 가상현실 대폭 도입이 된 시. 현재는 인터넷 전성 시대죠. 컴퓨터, 핸드폰, 기어고 시를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시인들이 독자들과 매일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AI에서는 어떻습니까? 시 한 편 써달라고 하면 또 써줍니다. 특히 아수겁이라는 앱에서 시 한 편 써주세요. 어떤 제목을 대고 하면 바로 써주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물론 뭐 아주 빠르게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은 뭐 대단한 그 AI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감성적인 면에서 좀 자기 나름대로 특징적인 시를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물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에게 노래는 시가 되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정보통신망 시대, AI 시대에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 더욱 크게 성장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유튜브 남은 박완신 TV를 통해 법률 행정 강의 영상뿐 아니라 신앙송도 하고 있습니다. 신앙송도 제가 6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음악 악기 연주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코디언 연주도 제가 이제 대학 종강 끝나고 시간이 좀 있길래 복지관에서 아코디언을 배웠습니다. 지금 한 1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한 10여 년간 하니까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요즘도 연주를 많이 하고, 이번 12월 달 연말 제가 다니는 소망교회 교수 선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 연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악, 문화예술, 문학 전부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AI 시대, 디지털 시대 선도하는 창조적 변동력군 체인지 에이전트로서 보다 창조적인 문학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죠. 서사시, 서정시, 극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서사시는 과거에 해당하고 객관적 정황을 띠는 서술 형태의 시입니다. 서정시는 현재에 해당하고 감동적 정황, 주관적 감성, 반성, 명상, 암시와 같은 불분명한 형태를 띈 시입니다. 서정시는 시인의 사상과 감정을 일반적으로 그리 길지 않게 행이나 연 속에 표현하는 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정시는 음악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짧은 형식의 노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은철 상지대 국문과 교수인데요. 시는 구문적 형태에 있어서 문법적, 논리적 연관성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주관적 감정 표현에 서정시가 감동을 더 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감정 표현을 하다 보면 파토스적 표현은 돼도 로고스, 지적, 에토스, 신뢰성 부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해서 서정시를 써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학 원조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 지적 이성적, 파토스, 감성적, 에토스, 신뢰, 설득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설득에 있어서 에토스적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극시는 미래에 해당, 긴장의 정황을 띤 시입니다. 시 중에 난해한 시가 안 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자기도 모르는 시가 나옵니다. 가난한 시는 쉽게 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 작품은 다이나믹, 역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감동적 창조성을 부각하기 위해 물리적 과장도 때로는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텃밭에서 잘 여문 별들을 떴다. 밭에서 어떻게 별들을 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시적 표현은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낯설고 참신한 시적 표현입니다. 바다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 군함이 닻을 내리고 있다. 어떻게 바다가 가라앉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배가 가라앉는다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거 시적 표현에서는 가능하다 이거죠. 연두빛 바람이다. 당신은 늙은 비에다. 시내의 시대. 실버 시대라고 그러죠 요즘에. 바로 늙은 비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죽은 물새가 운다. 어떻게 죽은 새가 웁니까? 한 사나이가 죽은 바다를 들고 온다. 바다가 죽었다고 하죠. 죽은 바다를 들고 온다. 이런 시의 예도 드물지 않습니다. 저는 작사를 하다 보니 시는 음악과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악 작사를 하려면 사행, 시 등 음악적 운율에도 맞게 작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림금강산 작곡자이신 최영섭 선생이 제 시집을 보고 12곡을 작곡해 주셨는데 그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적으로는 뭐 그분 마음에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음악적인 차원에서 약간 그걸 수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음악 작사법을 배우게 됐어요. 최영섭 선생의 작사 방법을 들으면서 사행시가 가곡, 가요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행의 글자 수는 3, 4, 5를 주로 하되 2연 내지 3연 정도가 적합한데 4절까지 한다면 4연, 후렴은 같은 내용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곡의 주제, 소재에 따라 꼭 위 원칙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뭐 다양한 곡들이 다 나오지 않아요? 우리나라 명가요들을 보더라도 목포의 눈물은 글자 수 3, 3, 5를 한행으로 하여 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그렇죠? 비 내리는 고모령은 4, 4, 5를 한행으로 하여 2절까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 각 이제 행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를 쓰고 고위공직자 출신 전문 자격사들에 대한 행정법률 강의를 하다 보면 가수협회에서 제가 이제 법인 설립을 해달라고 해서 한 30분간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정관은 어떻게 만들고 임원 이사는 어떻게 선임하고 하는 걸 쭉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박사님, 교수님, 총장님께서 노래를 한 곡 불러주시면 가수들이 좀 힘이 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수들이 노래 잘 부르지 제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 난 노래 잘 못한다 했는데 막 그냥 마이크를 갖다 대고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안 부를 수도 없어서 제가 그때 마침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비 내리는 고모령,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 그렇죠? 이걸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또 자기들이 아주 뭐 힘이 난다고 막 박수로 치더니 자기들 유튜브에 또 올리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저는 공직에서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실장을 할 때 유명한 시인, 소설가 등 문학인들이 방송에 나갈 원고를 쏘면 제가 국가 정책을 고려해서 원고 검토를 하고 PD에게 넘겨주면 프로듀서가 아나운서를 선정해서 방송을 제작해서 KBS, MBC, SBS 다 나갔습니다. KBS 통일로 가는 길.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정기적으로 저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BS는 물론 MBC 두건 산업으로 또 SBS 아침 생방송에도 자주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소망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기독교 극동방송에도 자주 출연해서 평화통일 선교에 관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TV 방송을 출연하다 보니 원고를 많이 쓰게 되었고 문학적인 글 쓰는 실력이 늘게 돼서 갑자기 생방송 해달라고 해도 거리낌없이 나갔습니다. 갑자기 또 신문사에서 5대 일간지에서 논설을 써달라, 일반 시론을 써달라, 또 일반 글을 써달라 이렇게 많이 해서도 제가 이제 써주고 했습니다. 시와 달리 드라마는 스토리가 융합되어야 하고 스토리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매번 자극을 줘야죠. 드라마는. 그래야 다음에 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수필은 신변잡기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체험이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기행문 수필이
제대로 되려면 예술성이 있어야 됩니다. 문학개론 저자인 카터 콜웰은 문학의 말하기 방식은 들려주기가 아닌 보여주기입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보기에도 딱 좋고 듣기에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시창작 중심, 기법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인으로 수필가로 등단했기 때문에 시 중심으로. 시를 쓰는 것은 행간에 침묵을 심는 예술입니다. 그 침묵을 읽어내는 몫은 독자의 몫입니다. 시에서는 아 기쁘다, 아 슬프다 판단 내리지 말고 여운을 남겨야 합니다. 가요는 판단 내려도 됩니다. 정황제시에 머무를 뿐 판단은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이 어떻다, 구름이 어떻다 판단 말고 그냥 보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바다를 향한 산, 마룻길에 마차가 한 대 잠기어가고 찾아도 손짓만 하고 있는 그대, 바다 건너편에서 성은 그대로 오동 거의 졌으니 늦가을인가? 이렇게 여운을 남겨둬야 됩니다. 시는 말로 그린 절묘한 그림. 시를 쓰는 것은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절묘한 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많이 쓰고 또 노래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생명길 꿈꾸며. 이것도 이제 최영섭 선생이 작곡했는데요. 제가 작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술의 전당에서 임청화 교수가 소프라노가 불려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비로 세워져서 이렇게 이걸 오늘 제가 썸네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시비죠. 시가 음악이죠. 또 이렇게 보는 하나의 미술이죠. 그렇죠? 그림이죠.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이것도 이제 제가 그 충남도청 소재지 홍성에 이제 강의를 한번 하러 가는데 마침 거기에 책임지고 있는 복지기관에 담당하신 분이 제가 총장을 한 그 사이버 대학을 나왔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충남 그쪽에서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강의를 했는데 바로 그렇게 얘기해서 바로 거기에다가 충남도청 앞에 도청 소재지죠. 가까운데 그 공원에 이렇게 제 시비도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노래, 또 시, 그림, 그렇죠. 한편에. 그리고 하나 조각품, 미술이잖아요.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시에 여러 가지 그 문화예술적 면을 볼 때 저는 문학이 참 너무 좋아요. 시를 잘 쓰게 됐다. 수필에도 잘 등단을 하게 됐다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그 2019년도에 한국 장로문인협회 그 이성교 성신여대 교수가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특강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가의 승패는 표현에 있습니다. 영국 허드슨 심리학자는 본능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사상, 감정을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표현을 하자면 언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약간 우리 대화도 서로 시적인 표현, 또 이런 언어도 이렇게 예쁘게 하면 훨씬 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성국 교수는 시어 표현에 있어서 간판에서 찾아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간판. 근데 요즘에 길거리에 간판들을 가도 상당히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햇빛 요양원. 얼마나 멋있습니까? 햇살 요양원. 그렇죠? 무지개 교회. 이런 간판들에서 찾으라 이거죠. 서정주 시인은 한자가 남이 쓰는 언어는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정 분야 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저는 석박사 과정에서 북한행정을 전공해서 평화통일 선교 사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특정 분야 시를 또 어떻게 써야 할까 고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 문제, 평화 문제, 남북 문제
문학으로 표현할 때 굉장히 참 다른 시와는 정서감도 좀 부족하고 서정성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도 써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시도 썼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도 간접 기법을 잘 활용해서 시를 마음에 어떤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없이 상처를 주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바른 진리로 전파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윤동주 시인은 기독교 시인으로서 쓴 시 중에 어둠 속의 빛, 갇혀있는 곳의 빛 등 좋은 시를 남겼습니다. 지팡이 덕분에 천리를 간다. 지팡이는 기독교인들은 보통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의미합니다. 저도 소망교회 장로로서 약혼영동에 위치한 소망교회에서 제가 장로로서 그동안 오랜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시를 많이 읽고 외우고 많이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이나 새벽기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로 시로 요약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은혜가 되고 저도 좋고 저도 성경을 많이 알게 되고 또 이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도 아주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신앙송을 해서 그런 시간 방송에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또 이제 일반인들까지도 그걸 보고 앞으로 교회에 나가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광복 기념 주간에는 항상 신앙송을 많이 합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또 작년에 특히 79년 8월 12일 날 기독교 예술인들 앞에서 또 자유인의 꽃 이런 시도 낭송을 했습니다. 이 시는 경남대 북한대학원 대학교가 있죠. 평화번영통일포럼에서 복음의 향기 또 신앙송을 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광복 그 80주년 맞이해서 이런 신앙송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시 쓰는 자는 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중고교 시절, 대학 시절 문학을 좋아해서 문학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요. 다독, 다작, 다상량 이런 말을 선생님들이 다 하더라고요. 항상 다독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다상량 많이 헤아려서 생각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다상량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했어요. 많이 헤아려서 생각을 많이 시 쓰는 사람들 많이 생각해야 돼요. 많이 써내야 돼요. 다작하고 그렇죠?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또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들어서 아직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시를 잘 쓰려면 남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고교 시절 영화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시간도 없지만 돈도 부족해서 한 편 보려면 아주 힘들었습니다. 어쩌다 영화 한 편 보면 저는 그 줄거리를 시나리오를 노트 한 권에 다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일기도 계속 썼는데 사실 이러한 시나리오를 한번 쓰다 보면 굉장히 글 쓰는데 제가 힘이 되고 또 글 쓰는데 취미가 붙고 글 쓰는데 더 진정이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좋은 글, 좋은 시를 많이 읽고 많이 써보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됩니다. 신앙송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를 50편, 100편을 외운 시인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시 쓰기 위해서 좋은 무대가 필요합니다. 여러 문인협회라든가 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문인들하고 관계에서 또 시도 잘 쓰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창작의 실제 이제 기법을 보면은 또 몇몇 학자들의 얘기도 예를 들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백운복 교수 서원대 국문과 교수인데 신실원 우리문학사 또 이승하 교수 중앙대 문예창작과 시쓰기 교실 또 한국시문학사에서 발표한 이런 책들을 제가 보고 많이 이제
도움이 됐습니다. 시의 표현 기호에서 신용업 용입교수 충남대 국문과 교수인데요. 시의 내용과 형식으로 갈라서 말할 때 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주제 또는 사상이라면 형식에 해당하는 것은 운율, 이미지, 표현 기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는 이 시정신을 어떻게 잘 형상화해내는가에 따라 좋은 시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양자가 조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 바로 시의 예술입니다. 중요한 몇 가지 이제 기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비유법은 중요하죠. 비유는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언어 표현의 한 방법입니다. 비유에는 직유가 있고 은유 방법이 있습니다. 직유는 명유라고도 합니다. 하나의 사물 또는 관념을 다른 사물 또는 관념과 직접 비교하는 방법이 직유입니다. 뭐뭐처럼, 그렇죠?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뭐뭐 같이, 뭐뭐 보다, 뭐뭐 하듯, 뭐 있냐. 교조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시를 쓰면서도 사람은 언젠가 구름처럼 이슬처럼 사라진다.처럼, 그렇죠? 또 직유는 유사성의 비유입니다. 유사성, 비슷한. 직유법의 예로 김영남의 돌담에 소새기는 햇밭같이, 시에서 소새기는 햇밭같이 바로 직접적 비유하는 비유입니다. 은유는 이제 동일성의 비교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김동명의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의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직유는 비슷한 두 사물을 위해 비교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건 몇 번 들어도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얼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꾸 시를 써보면서 이걸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나가야 돼요. 상징주의가 있습니다. 뜻은 불가시적, 형이 상학적 실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시적인 것으로 표현할 때 의미합니다. 신석정의 슬픈 구도에서 흘러도 검은 밤뿐이로다.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고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무궁화는 우리 한국을 상징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 중에서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걸렸습니다. 철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승학 교수는 좋은 시인은 비유를 잘 구사한다고 하면서 수사법은 크게 비유법과 강조법과 변화기법으로 나눠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유법은 직유법, 은유법을 얘기했습니다. 강조법과 변화기법은 다양한 강조법은 시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구름에 탈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먼 곳에 여인 옷 벗는 소리, 내 마음에 눈물이 내린다, 거리에 비가 내리듯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그렇잖아요. 인간은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어떤 상처도 있습니다. 과장법은 실물의 실체 크기와 정도, 모양, 소리 등을 침소 봉대하여 쓰거나 작게 적용하여 쓰는 법입니다. 새들은 낯선 거품과 하늘에 벌써 취하였다. 새들이 하늘에 취했다 그러잖아요. 너무 재밌게 논다 이거죠. 새들이 아주 날면서. 영탄법, 박종화 시인의 영탄법 예로 그러나 감탄사를 넣죠. 이것은 천년 묵은 고려 청자기. 미화법, 놀고 먹는 자를 식충으로 표현하지 않고 한량으로 표현하는 것, 미화법이죠. 대조법,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맞세워서 강한 인상을 주는 강조법입니다. 까맣게 젖은 나뭇가지 위에 꽃잎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대구법,
병렬과 동시에 대립을 이룬 끓는 물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리. 끓는 물속에서 연꽃이 어떻게 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시적 표현도 있다. 대구법. 열거법과 반복법. 열거법은 관련 내용의 단어 열거를 하는 것이죠. 새끼오리도, 헌시자도, 소똥도 계속 이렇게. 반복법은 계속 반복하는 거죠.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잔디잔디 금잔디. 심신 산천에 붙은 물은 가시님 무덤가에 금잔디. 김소래 시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또 열거해서 하는 쓰는 법도 있다. 억양법, 문답법. 억양법은 우선 누르고 난 후에 축겨 세우거나 먼저 올려준 다음 눌러버립니다. 또 강조법은 얼굴은 범죄형이지만 속은 깊은 사람이다. 마음은 참 순한데 유통성이 없어. 이런 시죠. 문답법은 동문서답, 동의 강조로 사회 풍속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풍자성과 생동성을 줍니다. 그 예로 김혜순과 한민복 시인은 청소년들이 쓰는 말투를 문답 형식으로 시를 씁니다. 해화동 대학로로 나와요? 장밋빛 인생 알아요? 이렇게 대화법으로. 왜 항림다방 쪽 몰라요? 그럼 어디 알아요? 그럼 대체 어딜 아는 거예요? 그 간판 좀 보고 다니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리법과 도치법. 서리법은 사실을 변화시켜 더욱 잘 전달하는 수사법이고,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본 오는가. 서정주 춘향유문에서 천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런 결국 도련님 곁 아니어요? 도치법은 말의 차례를 뒤바꿔 쓰는 것. 김영남 씨,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텐데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약법과 경구법이 있죠. 비약법은 순서를 밟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화제를 비약시킵니다. 문서에 서명한 손이 도시를 넘어뜨렸고, 경구법은 교훈적인 의미나 지지가 담겨있는 경구를 사용합니다. 시간은 돈이다. 돈은 모래다.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 많이 사용도 하지 않아요? 생략법과 연쇄법. 생략법은 긴 설명 생략하고 윤상규 시집에 홀로 등불을 상처 위에 켜다. 연쇄법은 최승호의 진흙 위에 술, 진흙밭이다. 물렁물렁한 지렁이들이 온몸으로 길도 없이 꾸물꾸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상징과 이미지 구사의 묘미. 상징, 국기는 국가, 흰옷은 백의 민족, 대나무는 절개. 상징과 같이 상징은 어떤 관념이나 사상을 가시적인 사물을 통해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란 인간이 상상의 힘으로 구체적인 전경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하얀 이낀 절로 가슴에 매여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나홀로 밤 깊어 뜰의 날이면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알레고리는 아이러니, 역설구사의 묘미지요. 알레고리는 비유법의 일종으로 풍유에 해당합니다. 경구법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이죠. 저도 이제 고기를 많이 낚아봤습니다만 아주 재미가 있어요. 한 마리씩 잡히면은. 근데 이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재밌게 표현하고 있죠? 아이러는 히라버에서 유래, 번창한 의미입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시침을 똑댑니다. 김소의 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참 그립고 좋은데도 역겹다고 하잖아요. 역설은 모순, 충돌되는 진술 정태입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 위의 시청자 기법은 커뮤니케이션 이론 특징인 참신성, 적시성, 적당성, 일관성, 대조성, 반복성, 분포성 등 많은 이런 행정학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는 참신해야 됩니다. 새로워야 됩니다. 또 이제 시대에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됩니다. 적시성도 있어야 됩니다. 또 적당량을 써야죠. 그렇죠? 근데 아직 요즘에는 짧은 시도 있고 좀 긴 시도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대조성, 반복성. 지금 뭐 저 시 기법에서 다 나오지 않아요? 반복성, 잔디잔디, 금잔디 한다든가. 그렇죠? 분포성, 적당히 분포.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도 적당히 분포를 해야 됩니다. 대조성. 제목 붙이기와 이제 행연 만들기. 시의 완성도 높이죠. 시란 제목 있고 행연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낱말 구절로 모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잘 붙일 것인가. 주제, 제제, 단어, 어구, 문장 등 첫 행과 마지막 행을 갖고 붙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여 말해줄 수 있는 것을 제목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는 가급적이면 남들이 써본 적이 없는 참신한 제목을 써야죠. 셋째는 현대시의 제목은 거창함과 추상과 관념을 배격합니다. 즉 소박하고 구체적이고 친숙한 것을 제목으로 잡습니다. 시의 첫 행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도입부에 깊은 인상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독자는 그 다음 행을 읽고 싶습니다. 임은 같습니다. 아, 사랑은 나의 임은 같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꽃이 열리고 있었다. 이금배 시인은 시의 첫 줄은 신이 준다. 저는 교수를 역임하면서 교수법 강의를 많이 했는데 강의 시작 전 5분간이 강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교육학적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행연 구분. 행 구분에 정해진 법칙이 없듯이 연 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용래 시인은 행연 구분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박용래의 먼 바다, 마을로 기우는 언덕, 구름에 낮게 지붕 밑 들이우는 종소리에 돛을 올려라. 어디에 막 피는 접시꽃, 새하얀 바다, 간빛 돛을 올려라. 오늘의 아픔의 먼 바다에. 한 행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독자는 천천히 읽어나가게 됩니다. 첫 문장이 3개의 연에 걸쳐 있으니 더욱 그렇죠. 근데 제3년 돛을 올려라가 하나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강조하는 부분이 됩니다. 제5연 역시 한 연으로 되어 있으므로 독자는 이 부분에서 호흡을 고르게 되고 눈길에 조금 더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런 연후의 마지막 연에 이르러 오늘의 아픔이 정화되는 찬란한 순간을 맞게 됩니다. 박용래의 60의 가을. 거기 그 자리 봉소나 주먹으로 피는데 밖에서 우는 사람 건듯 갈바람 때문인가? 밖에 서서 우는 사람 스치는 한 점 바람 때문인가? 정말? 밖에 서서 우는 사람은 제2연의 첫 행이고 또 제3년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독자가 이 시구에 주목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5연을 정말이라고 함으로써 시 전체의 의미를 환기시키며 긴 여운을 줍니다. 시의 분위기를 살리는데 행과 연 구분의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시입니다. 이성복 시인은 행과 연 구분에서 파격적 예를 듭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망치는 못을 박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편은 잠들지 못한다. 어느 날 갑자기 재벌의 아들과 고관의 딸이 결혼하고 이런 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학의 정의, 창작 기법, 또 문학법, 저희 의견을 통해서 또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남은 생 열정 다해 행복한 삶 열어가기 위해서 이웃 국가 사회 세계 인류에게 소망, 평화, 행복을 심어주는 복의 통로대도 문학을 통해서
복의 통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God's part, our part, 하나님이 하실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부분, 인간이 할 부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반드시 행복한 삶 여러 가지라 믿습니다. 저는 교회장로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목표를 두고 복음의 절대성을 지키되 문화의 상대성을 고려하여 문화의 꽃을 활짝 피우고 복음의 향기를 짙게 뿌리는 자로서 굳게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부름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문학관련법 및 창작 비결 여러분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추워지는 날씨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